자, 우리 어제 저녁에 주무셨던 이 지역이 체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도가 되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프라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체코 땅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이 있어요. 여기 체코 사람들은 민족이 슬라브 민족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처음 방문하시는 체스키 크럼물러프 관광지에서 국경 통과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넘어갈 때 일정 초반이니까 우리 손님분들 뭐 서유럽도 다녀오시고 북유럽도 다녀오시고 뭐 유럽 여행 경험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갈 때마다 앞에서 가이드나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정 초반에 제가 유럽을 조금 더 손님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지도를 한번 그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중에 그 지도 그리는 방법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우리 손님분들이 시간이 한동안 지나서 다시 다른 유럽 지역을 관광하시더라도 아, 내가 어느 민족에 사는 어떤 언어를 쓰는 어느 나라 정도에 와 있구나, 손님분들이 식별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저 그거는 2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어찌됐든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슬라브 민족 중에 체흐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체코 공화국입니다. 뭐 나중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일정이 체코 수도 프라하죠. 그래서 헝가리 쪽에서 이제 프라하 쪽 이동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 이 유럽의 3대 언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 받고 있는 오늘 평일이라 여기는 겨울방학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많은데 여기 유럽은요 겨울에 날씨가 이래요. 어디를 나가도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이 없어요. 날도 안 좋은데 밖에 나가서 괜히 서성거리지 말고 교실 안에서 공부만 하라는 얘기지. 대신에 이제 유럽 학생들은 여름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에요. 3개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겨울철에 무슨 방학이 없냐,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유럽 나라들 주종교가 이 기독교 중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카톨릭에 속해 있는 축일들을 전후로 해서 이제 겨울 방학 개념으로 짧게 쉬는 연휴 기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손님들 중에 혹시라도 주종교가 카톨릭이신 분 계세요? 기독교 손? 왜 질문할까봐? 질문 안 해요. 손님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고 3일 정도 지나면 앞에 안 앉으시려고 그래요. 자꾸만 나보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질문 안 해요. 손님분들한테 뭔가 답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을 믿고 있는 분들 1년 중에 가장 큰, 우리는 모르지만 성인을 기리는 축일 중에 가장 큰 축일이 언제일까요? 우리도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기독교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리는 축일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 전후로 해서 한 2주간의 짧은 겨울 방학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후로 해서 2주간의 짧은 겨울 방학을 갖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샐러리맨들도요 겨울 휴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하고 부활절 전후로 해서 2주간의 짧은 휴가 기간을 갖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1년 360일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도 1년 360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긴 여름 방학,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샐러리맨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이 짧은 대신에 여름 방학 긴 그런 기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슬라브어를 써요. 슬라브어. 우리 어제 기사 아저씨 인사 잠깐 했는데 우리 아침이니까 기사 아저씨 기분 좋으라고 제가 지금 한창 업돼 있어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 이게 좋은 거야? 예, 좋은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다른 손님분들 모시고 요 똑같은 일정은 아니고 이제 헝가리 빠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스케줄로 손님들 모시고 왔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동구권 나라들이 위도가 높고 겨울철 일몰이 빨리 지다 보니까 조금 횡해요. 대신에 이제 성탄절 전후로 해서 한 달 전부터 크고 작은 광장에 뭐가 설치가 되냐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들을 보러 오신 광화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모시고 제가 똑같은 7박 9일 일정 모셨는데, 세상에 7박 9일 동안 하늘에 해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모르고 어둑하고 막 그런 전형적인 동유럽 날씨, 겨울 날씨 속에서 손님분들 여행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되게 심란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눈들 많이 쌓여있죠. 3일 전에 지금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폭설이 내렸었어요.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손님분들 이번 일정 진행하는 동안에 일기예보를 지금 제가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마 겨울철에 접하기 쉽지 않은 좋은 날씨 속에서 투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체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슬라브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라브어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세 지역 민족으로 나뉘고 세 지역 언어로 나뉘어요.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쪽 지역은 슬라브 민족 국가들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서슬라브 민족 국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슬라브 언어 중에서도 서슬라브 민족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서슬라브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지금 도착하신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서슬라브 언어 중에서도 체코어를 쓰는 나라예요. 사실상 뭐 지역적으로 세 개의 민족 국가로 나눠져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슬라브 민족 간에는 서로 간에 언어 소통은 다 된다고 하는데, 뭐 유네스코에서 한때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 중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언어가 슬라브 언어 중에 체코 언어예요. 저도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간단한 인사말 정도. 우리 기사 아저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 밝을 때 첫 만남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체코어로. 여기 저 체코어로 아침 인사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좋은 날이야 라고 하는 의미, 영어의 굿모닝에 해당하는 언어가 도브르덴 그래요. 도브르덴. 도브르덴. 사실상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쓰시면 잃어버려요. 왜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더죠. 신이 인간에게 가장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선물이 뭐래요? 망각이래요. 사람이 5만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다 담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 딱 끝나면 시험 준비했던 그 내용들 머릿속에서 포맷되지 않아요? 나는 그랬는데. 자, 그래서 도브르덴 그럽니다. 우리 기사 아저씨 이름이 프랑크예요. 프랑코. 자, 그래서 도브르덴 프랑코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기사 아저씨는 끝까지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체코어로요, 혹시라도 손님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라 쪽 다시 돌아오셔서 하실 때, 우리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점심 식사 매시기잖아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이제 뭔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감사 표현하실 때요, 감사말로 해서 요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모 지역의 사투리랑 좀 비슷해요. 체코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쿠유 그래요. 그쵸? 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비슷한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데쿠유, 데쿠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게 발음하는데 데쿠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 도브르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늘 점심 식사 우리 관광지에서 드시거든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이제 손님들 음식 이렇게 서빙해 주실 때 고마워. 그렇게 체코말로 하실 때는 데쿠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더 자세한 체코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헝가리 쪽에서 우리 체코 쪽으로 이동하실 때 그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향하고 계시는 체스키 크로몰로프라고 하는 지역, 우리 어제 저녁에 주무셨던 체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지역, 좀 발음이 어렵죠.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슬라브 언어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이 도로 표지판에 적혀있는 이 알파벳을 보셔도 우리가 학창시절에 주로 배우셨던 영어 알파벳 단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어제 주무셨던 체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연필을 이렇게 깎아서 연필芯까지 이렇게 쓰기 좋게끔 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준비해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 나무 안에다가 흑연을 넣어서 필기도구를 만든 연필이라는 게 발명된 도시가 어제 저녁에 주무셨던 차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손님들이 간혹 그러세요.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연필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 우리 이동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손님분들 요즘에 인문학 관심들 많으시죠? 뭐 TV 틀면 어느 채널 한두 군데에서는 꼭 인문학 강의 동영상이 나와요, 그죠? 사실상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유럽 여행 가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어디를 선택해 가셨어요? 보통 서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많이 선택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경제 연조를 받고 사실상 동구권 나라들보다도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이제 서유럽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경제 협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학 강의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학창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인문학 강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동구권 지역의 중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세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중동부 유럽을 휩쓸었던 가장 큰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학창 시절에 학력고사 보려고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이 나라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로마의 후신을 자처했던 로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지금 중세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우리 손님분들이 와 계신 체코도 포함이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코라고 하는 나라 나중에 관광 끝나고 한국 돌아가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보헤미아라고 하는 요 국가 이름 하나 정도만 기억하고 가셔도 이번 동구권 여행의 큰 수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헤미아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사실상 오늘날의 체코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에게 보헤미아라고 불렸던 국가가 지금 와 계신 체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중세 때에는 한때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던 가장 강력한 군주였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 배출했던 나라가 바로 중세의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라고 하는 공화국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오늘 점심에 이제 우리 손님들이 드시는 어떻게 보면 체코를 대표하는 토속 음식 중에 하나인데, 꼴레뇨라고 하는 음식, 독일에 가시면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돼지 정강, 그러니까 돼지 족발이 아니고 돼지 정강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인데, 이 요리를 독일어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슈바이 학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은 슈바이 학세가 자기네들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체코 사람들은 꼴레뇨, 똑같은 독일 사람들이 먹는 돼지 정강이 요리를 자기네 요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300개의 영주국 중에 하나가 중세 때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같은 것도 사실상 오늘날의 그 황급히 투명한 보리 맥주를 최초로 만들어낸 나라가 독일이다, 아니다, 체코다 싸우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문화권이 비슷해요. 여기 체코가 슬라브 민족 국가긴 하지만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 때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한 영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 문화를 굉장히 밀접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체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7, 80대 되시는 고령의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코보다도 더 독일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차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어제 하룻밤 주무셨던 그 지역에서 최초로 발명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연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체코라고 하면 또 독일과 더불어서 또 유럽에서 수질이 좋지 않았던 중세 농노나 중세 사람들이 물 대신 많이 마셨던 알코올 발효 음료 중에 하나죠. 맥주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것이 체코입니다. 그래서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를 구글상의 지도를 펼쳐보시면 서쪽에 독일하고 가장 넓은 면적의 국경선을 맞닿아 있어요. 북동쪽으로 보시면 폴란드 있고요. 동남쪽으로 보시면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남쪽으로 보시면 오스트리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 면적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한 78%? 78,800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 돼요.
근데 그 주변으로 유럽의 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닿아 있고요. 주변 어디를 찾아봐도 바다를 접해 있지 않은 중부 내륙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독일과 국경 접해 있는 서쪽편에 보시면 폴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폴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전 세계 맥주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폴젠이라고 하는 필스너라고 하는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신 차스키 부데오비치라고 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체코의 양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맥주 브랜드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맥주를 많이들 알고 계신데,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맥주가 어제 주무셨던 체스키 부데오비치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2개의 발명품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중세 때부터, 제가 이제 나중에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하면 인문학사적으로 이제 역사 시대를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수를 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기원후 476년도에 게르만족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이죠. 그래서 5세기부터 10세기, 5세기부터 15세기 약 1000년간의 시기를 중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사실상 이 중세의 끝을 나누는 그 사건은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492년도죠. 1492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손님들 유럽 다니시다 보면 인솔자나 가이드가 앞에서 그 연도수 얘기할 때 계속 중복되는 연도수가 있어요. 이 유럽의 역사는 약 500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큰 변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스페인의 왕이 후원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몰랐던 신항로를 개척을 해요. 사실은 이제 향신료와 금과 은을 찾아서 출발했던 건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유럽 사람들이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대륙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세라고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약 15세기, 일반적으로는 1492년도 신항로가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천년 기간을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요, 나중에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셔야 되는 체스키 크로물로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상 체코에서는 이제 수도 프라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예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뭐 해는 떠오고 있는데, 아마 관광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길도 좀 미끄럽고 기온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어서 좀 춥기도 하고 할 거예요. 괜히 추운데 밖에서 벌 세우는 것도 아닌데, 손시려운데 이렇게 밖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버스 안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시계 통해서 이제 버스 안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집어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향하고 계시는 이 체스키 크로물로프 지역은 흔히들 체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에게 보헤미아라고 하는 국가 명칭으로 불렸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보헤미아 그러면 떠올리는 민족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보헤미아. 간혹가다 보헤미아 그러면 집시라고 하는 민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보헤미아하고 집시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한 1970, 80년대에 통기타 가수분들 가사를 보면 보헤미아 집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상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국민수가 1000만이 약간 넘어요. 중세 때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중세 때부터 가장 번성했던 사람이 뭐였냐면, 2차 제조산업 공업이 되게 발달했던 나라가 체코입니다. 그 부족했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사실상 최하층에도 두지 않았다, 인간으로도 치지 않았다, 집시라고 하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범죄, 사회범죄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민족이죠. 집시라고 하는 민족들에게 이제 이곳 체코 땅에 살 수 있는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근데 사실은 보헤미아하고 집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집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보헤미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체코 땅에 처음 살았던 민족이 게르만족의 일족 중에 켈트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손님분들 축구 좋아하시면 영국 프리미어 축구리그의 셀틱이라고 하는 축구팀 있죠. 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켈트족인 거고 이걸 영어 영단어식으로 얘기하면 셀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 켈트족 중에서도 보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다른 민족들이 먼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 이름이 뭔가 했더니 보이 민족이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이 민족이 사는 땅이구나 해서 붙여진 나라 명칭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집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민족의 이름을 따다가 만들어진 국가 명칭이 보헤미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손님분들이 주무셨던 체스키 부데요비치라고 하는 연필과 또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맥주가 만들어진 도시에서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수도 프라하에서는 남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체코 수도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쓰는 체코로는 불타바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체코가 신성 로마 제국의 한 구성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식 지명으로는 이제 몰다오라고 불리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체스키 부데요비치 크로물로프 지역까지 쭉 내려와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서쪽으로 가서 독일의 엘베라고 하는 강까지 합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지역 관광하시고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이동하시면 남쪽의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이 체코의 남쪽 지역은 체스키 부데요비치와 지금 향하고 계시는 체스키 크로물로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랑 국경을 굉장히 가깝게 맞닿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쪽으로 보시면 독일 남부, 독일이 총 13개 이제 지방 행정자치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행정자치주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독일어식으로는 바이에른이라고 불리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제 바바리아라고 영어식 지명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국이 접해 있는 국경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지금 와 계신 체코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세 때부터 동서를 또 남북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에 속해 있던 지역이 지금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체스키 크로물로프라고 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벽 도시인데 우리 손님분들이 일정 후반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 체코의 중세 왕들이 거주했었던 성이 프라하에 있어요. 그래서 체코에 만들어진 성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성이 바로 프라하 성이에요. 그 프라하 성 다음으로 성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성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일정의 첫 방문지가 되는 체스키 크로물로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BBC가 선정한 유럽의 300개에 달하는 성체들의 안에 속해 있었던 성이 바로 이곳 체스키 크로물로프에 있는 크로물로프 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곳 지역도 이제 전 부시가지를 다 세계 문화 유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향하고 계시는 체스키 크로물로프 지역의 도시 건설의 역사에 대한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 이제 처음 성을 짓기 시작했던 가문이 비티고넨이라고 하는 가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입니다. 1250년경에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고 오스트리아랑 굉장히 국경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곳에 바로 비티고넨 사람들이 그네들이 기거할 성을 처음 짓게 돼요. 그네들의 이곳 점령 기간은 비교적 한 50년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1250년에 이제 비티고넨 가문 사람들에 의해서 체스키 크로물로프 지역에 처음 성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중세 아주 오래된 도시 모습으로 이제 도시가 건설하게 된 건 그네들과 친척지간이었던 로젠베르크라고 하는 가문 사람들에 의해서 1302년부터 1602년까지 약 300년간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세는 또 하천을 이용해서 많은 중개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무역상인들의 그 부를 통해서 바로 이 체스키 크로물로프 성벽도시 안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가 시기적으로 유럽에서 고딕과 르네상스라고 하는 또 건축 기술이 이제 번성했을 때였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300년에 가까운 통치 기간 동안 로젠베르크라고 하는 가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성벽도시 안에 수많은 르네상스 고딕 건축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602년도에 이제 로젠베르크 가문 사람들이 단절이 되고요. 나중에 이 오스트리아 이제 가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왕실 가문이죠.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가문에서 배출한 신성 노마지국 황제 중에 루돌프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 이후 때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배출한 또 다른 황제죠. 페르디난트 2세라고 하는 이 신성 노마지국 황제 때 그가 총애하던 바로 오스트리아 귀족 중에 에겐베르그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이 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통치하는 약 70년 기간 동안에 또 오스트리아에서 번성했었던 아주 유명한 건축 기술이 있어요. 바로 바로크라고 하는. 그래서 고딕 르네상스 건축물 위에 바로크라고 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제 징계주게 돼서 그 가문들이 이제 단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 노마지국 독일 어권 중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에게 이제 귀속이 된 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잊혀졌던 요 지역을 바로 체스키 크로몰로프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 귀속을 시켜서 오늘날 또 체코 땅에 있는 수많은 세계문화유산 역사 지역 중에서 또 프라 체코를 대표할 수 있는 또 관광지로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체스키 크로몰로프 지역이 돼요. 카메라가 위쪽에 있어야 이렇게 찍지. 우리가 하나를 찍는 게 아니다. 앵커 같다, 앵커. 이제 저희 오스트리아 들어오셨어요. 이제 도로 표지판 보시면 체코 사람들이 쓰는 슬라버에서
저희 세대 때에는 제2외국어로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제 독일어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독일어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들어왔나 보다 하고 이제 자, 그래서 발칸반도 불가리아가 있고요. 자, 그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정중앙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참, 우리가 학창 시절에 1912년, 13년에 발칸 제1차 전쟁, 발칸 2차 전쟁에서 학창 시절에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1999년도에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도하에 일어난 아마 코소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아마 세르비아를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흔히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발칸반도만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시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TV 영상 속에서 이제 군복을 입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티토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10분 가족분 오셨고, 우리 5분 일행분 계시고, 4분 지금 여기 도착하신 것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스트리아가 동알프스 지역에 속해 있는 알프스 국가 중에 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일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관광 책자에 보시면 지금 와 계신 이 알프스 상단 지역에 속해 있는 짤트부르크 지역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1년 365일 중에 280일 동안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그나마 파란 하늘 색깔을 볼 수 있는 날이 채 6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날 중에 하루를 우리 손님분들이 도저히 그때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날씨 요령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그리피죠. 가셔야 되는 헝가리가 30년 만에 지금 그 폭설을 동반한 혹한의 추위가 지금 차에 들었다고 해서 다니브강 위를 떠달리는 유람선들이 다 운행 지금 금지예요. 저번 주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주 다행히 날씨가 비교적 괜찮아요. 자, 우리 아침 식사도 하셨을 거고, 자, 이제 호텔 출발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이제 어두워졌을 때 호텔 들어오셔가지고 이 주변이 어떤 소식일지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여기 앞쪽이 이제 중앙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한 2블럭 정도만 정문 나오셔가지고 나온 방향 쪽으로 해서 요 길 따라 나오시면 중앙역이 나와요. 보시면 이 주변에 역사 부분이랑 역사 안쪽에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녁 11시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호텔 들어오시면 우리 뭐 체크인까지 다 해놨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 식사하고 호텔 들어오시면 늦어도 6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식당들도 있고 버거킹, 맥도날드 몸에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뭐 혹시라도 이렇게 호텔 들어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녀오실 분들은 중앙역 쪽에 가셔서 뭐 장 보실 분들은 장 보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개인 휴식 시간 때 손님들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가시는 할슈타트, 이 할슈타트는
이 짤츠부르크 인근에 접해 있는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알프스를 품은 최대 국립공원 지역을 짤츠깐머굿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짤츠부르크 그러면 뭐 모차르트의 탄생지이자 또 오늘날 우리나라 조수미 씨를 발굴한 카라야시의 또 생가가 있는 출생지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이 사실상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장시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가장 값비싸게 거래됐던 교육작물 중에 하나인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 산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 인근에서 채취가 되는 암염이 바로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티칸에서 파견됐던 대주교라고 불리는 고위 성직자가 통치하는 짤츠부르크 단집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분들이 오늘 전 일정은요 다 바로 그 암염의 산지라고 알려져 있는 짤츠깐머굿, 흔히 소금 창고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도 오스트리아 전 국민의 소비하는 그 암염이 바로 해굴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짤츠깐머굿 국립공원 지대가 돼요. 이 짤츠깐머굿 국립공원 지역은 비가가 녹아서 만들어진 76개의 담소소와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산이 병풍처럼 휘감아 돌아가는 참 어디서도 보기 드문, 특히나 지금 같은 동절기철 다행히 눈들이 좀 주변에 쌓여있고 이제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해발고도 2000m 높은 고산봉우리에 하얗게 눈이 덮여있는 설산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알프스에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짤츠깐머굿 국립공원 지역이 됩니다. 잠시 후면 우리 손님분들은 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국도를 통해서 이 기사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국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도시 외곽 쪽에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국도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손님분들 국립공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몇 개의 이제 비가가 녹아서 만들어진 담소수들을 지나쳐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이 짤츠깐머굿 국립공원 지역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우리 손님분들 오늘 오전에 최종 목적지는 하슈타트라고 하는 마을이 될 거예요. 여기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별다른 도로상에 지정체 구간만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도착하시게 되면 이곳 하슈타트라고 하는 마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돈을 내고 1유로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유료 화장실이 버스 내리시는 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고 마을 들어가는 그 중간 부분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화장실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시간 이용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손님분들 알프스라고 하는 이 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렴풋하게나마 알프스, 그렇죠? 뭐 요즘 나오는 의류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의류 브랜드 중에 알프라고 하는 또 이 의류 브랜드도 있고. 자, 이 알프스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는요, 사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기보다는 게르만족의 일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켈트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이곳 알프스 산간 지역에 일리리아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이주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400년 전에 개화되기 전에 그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름철에도 해발고도 2500m 너무 높은 곳에 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지구상 위에 14,000년 전에 사기빙하기 때 있었던 만년빙하들이 하얗게 쌓여있는 산들을 보고 야, 저 산 참 희고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고대 켈트 사람들이 썼던 켈터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곳을 약 500년간 지배했었던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의 혼용으로서 생긴 명칭이 바로 알프스라고 하는 명칭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직역하면 뭐 희고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인근에 있는 유럽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해서 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여러 명칭으로 불려요. 뭐 알피, 알프, 알펜, 알프스 다 동일한 산의 산맥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프스 그러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알프스라고 하는 산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 알프스라고 하는 산은 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알프스는 7개의 유럽 국가들이 국경선 삼아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요. 가장 서쪽에 보시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 지역에 알프스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이제 샤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해발 4,808m짜리 이제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맥이 이제 바로 이 프랑스 샤모니 쪽에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면 이제 독일, 남쪽으로 스위스가 이제 같이 또 공유를 하고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높은 몬테로사라고 하는 봉우리가 바로 스위스 쪽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테올은, 네 번째 융프라우, 다섯 번째 메니, 여섯 번째 아이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손님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프스라고 하는 산봉우리들을 얘기할 때 거의 인지도가 높은 산봉우리들이 다 스위스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봉우리들이 동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면 우리 손님분들이 와 계신 오스트리아 쪽으로 쭉 뻗어나가다가 발칸반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 쪽으로 살짝 치우쳐요. 그러다가 이제 북상을 해서 우리 손님들이 내일 가셔야 되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점차 잦아들면서 사라지는 산맥이 알프스라고 정의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1100km, 폭이 좁은 곳이 150km고 넓은 곳이 250km에 달하는 저희들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지금 이제 손님분들이 잠시 후에 주변에 보시게 될 바로 이 암석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프스 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알프스라고 하는 산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쪽에 속해 있는 서부 알프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속해 있는 중앙 알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가 속해 있는 동부 알프스. 그래서 우리 손님분들이 뭐 서유럽 다녀오시면서 스위스 한번 거쳐 오신 분들은 아마 대개들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융프라우를 올라가기 위한 산악 거점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산악기차를 타시고 거의 뭐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소비해서 아마 스위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관광 문화의 중에 하나인 융프라우 전망대를 아마 다녀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높은 알프스에 갖고 있는 산봉우리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로스 글로크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발 3,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알프스산은 몽블랑, 프랑스 쪽에 속해 있는 몽블랑, 스위스 쪽이 가장 높고요. 동쪽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쪽으로 이 진행을 하면서 점차 낮아지거든요. 나오고 오 이쁘다. 여기 예쁘지? 얘들아 찍어. 이걸 뒤집으면 더 길게 뒤집어서. 네. 야, 여기 저는 연우야. 한번 먼저.
센스. 물은 말발라. 우리 손님분들 내일 모레 그 자유시간 드릴 때 있잖아요. 모스가 카페 문화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흔히들 비엔나 커피라고 알고 계시는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커피, 그 커피도 사실 한국의 카페에서 드시면요 진짜 달아요. 저도 저희 집 주변에 카페에 아인슈페너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가로가다 이제 마시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오스트리아 본국에서 드시는 비엔나 커피라고 불리는 아인슈페너 가서 드셔보시면 단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 커피를 줄 때 없어 설탕을 같이 줘요. 혹시라도 단 커피를 하면 설탕 넣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유럽 음식에는 설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 가서 튀김 먹어보면 되게 놀라워요. 어쩜 튀김 옷이 이렇게 바삭바삭해. 그 좋아하는 거 같죠? 많이 못 먹어요. 한두 개가 끝이. 그 프라이드 치킨, 그 우리는 그 닭 한 마리 시켜도 혼자 먹으면 좀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은 프라이드 치킨집에 가서 프라이드 치킨집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신선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돈가스에 어머니 곁에는 시인절 요리 드셨지만 튀김옷이 어때요? 기름이 아직까지 붙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좀 부드러워요. 여기는 우리나라 입천장이 까질 정도로 그렇게 바삭한 튀김옷을 입히질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손님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지중해 쪽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들이라 해산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쪽 해안지대에 가시면 꼭 한번 드시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를 튀긴 요리가 있어요. 깔라마리라고. 드셔보시면 한국의 오징어 튀김이 그냥 제 생각에는 10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튀김옷에 기름을 빼지 않아서 축축해요, 튀김옷들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외국분들이 제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빵이죠. 빵이에요. 빵 먹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제과점이나 이제 뭐 빵파네요. 빵가게에서 이제 빵을 사서 드셔보시면 한국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빵 맛이 어때요? 달아요. 달아요. 달아야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저 아침 식사하실 때 호텔 빵 드셔보셨어요? 빵 맛이 어때요? 아무 맛이 없다 못해 짜요. 여기는 빵 반죽할 때 소금 들어가요. 여기는 메인 요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다 소금 밑간이 들어가요. 이쁘다 이거.
우리가 막 그런 부장 맡고 있잖아.